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민입니다. 정부가 최후 통첩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을 넘기면 정부는 의사 면허 정지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내일을 넘기면 출구를 더 찾기 힘든 절체절명의 상황. 정부는 전공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서주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일부 전공의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직접 송달했습니다. 문자나 우편으로 명령을 송달했지만 등기 수신을 거부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꾼 전공의들이 대상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 직원들이 경찰 여러 명과 함께 집을 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당초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압박에 나선 겁니다. 전공의들이 시한을 넘긴 이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 정지와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다는 경고이자 사전 조치입니다. 더 늦지 않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 등을 부추겼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아직까지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대규모 고발에 대비해 경찰서별로 업무 분담 계획을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전공의 대신 간호사 업무를 확대한 데 이어 필수 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다음 달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자, 이렇게 의사가 비운 자리 간호사와 한의사들이 채울 수 있을까요? 간호사와 한의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다며 그동안 의사 반대에 막혀 있던 필수 의료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한의사들이 나섰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 3만 한의사들이 필수 의료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 부속병원의 진료 시간을 늘리고 응급환자 치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방접종을 허용하고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는 응급의약품도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처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면제가 되기도 하고 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응급 전문의약품들에 한해서는 의료인들 직역 간의 장벽을 철폐해야 됩니다.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간호사들도 의료인이 환자를 저버리는 행위는 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어제부터 일부 의사 업무를 한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통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급하다 보니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간호사를 보호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얼마나 갈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서 인력이 없으니까 PA 전담 간호사로 대처하면서 법에서 보호를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간호사들이 자기 업무 아닌 것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들이. 간호협회는 시범 사업에 머무를 게 아니라 이후에도 제도화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당장 한의사, 간호사 등이 의사 업무를 분담하는 직역 범위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총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천 배제안을 의결했습니다. 발표 하루 만에 쐐기를 박은 거죠. 여기저기 탈당 움직임도 있지만 이 대표 탈당은 자유라며 경기에서 질 것 같으니 안 뛰겠다는 것 아니냐, 노선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낮 몇 마디 드리겠다며 카메라 앞에 선 뒤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모두 다 후보가 될 수는 없다며 최근 당내 공천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발하는 비명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한 겁니다. 박영순, 서른 등 소속 의원들의 탈당에 대해서도 자유라며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경쟁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당원들께서 선택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서울 중성동갑의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전략 공천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이 됐습니다. 네. 전혀 의견은 없었나요? 네. 임 전 실장에게 출마를 타진했던 서울 송파갑에 조재희 송파갑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하며 임 전 실장의 민주당 공천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친명 관계자는 이번 주말까지 올드보이도 다 정리해 이재명식 공천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당이 쐐기를 박았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이 시각 서울 중성동갑에서 지역 구민들에게 저녁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에 촉구하면서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이 컷오프가 되고 그 자리에 전현희 전 의원이 공천까지 받았는데 임 전 실장이 지역구를 돌고 있어요?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금 전인 6시부터 제 뒤로 보이는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퇴근길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지지자들도 모였고 비명계 의원인 송갑석, 홍영표 의원 등도 함께했습니다. 아직 임종석이 살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걸로 끝날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저는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임 전 실장의 일정은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 공천하기로 의결한 데에 대한 항의성 저녁 인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임 전 실장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컷오프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탈당 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묻자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는 절박함이 제 가슴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서울 송파갑 출마 요청을 마지막으로 제안했으나 임 전 실장이 거듭 거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채널A에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며 임 전 실장은 사실상 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 왕십리역에서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민주당의 탈당 러시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서른 의원,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하며 교도소에 안 갈 생각뿐이라고 독설을 날렸습니다. 최대 10명 정도 탈당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을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오선 서른 민주당 의원이 탈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장에서 이재명 대표 면전에 비난을 쏟아낸 서 의원은 오늘도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서 의원은 가칭 민주연대라는 조직으로 비명계 세력화에 나섰고 무소속 출마 또는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 합류를 검토 중입니다. 혼자 있으면 콩콩 울고 싶은데 근데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형태로 우리 모임의 이름을 표방하면서 하든지 아니면은 새미래연합하고 하든지. 진보당과의 지역구 연합에 반발한 울산 북구 이상헌 민주당 의원도 오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탈당한 박영순 의원은 오늘 새로운 미래에 입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반대했던 그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처절하게 정치 보복을 당한 점에 대해서 공천이 아니라 이재명 호위무사 선발전으로 전락했습니다.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탈당 규모에 대해 5명에서 최대 10명까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공천 발표가 진행됨에 따라 탈당 움직임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를 앞에 두고 남의 가죽을 벗기다 손에 필칠갑 한다는 쓴소리를 쏟아냈던 비명 홍영표 의원. 결국 오늘 사실상 컷오프 결정을 받았습니다. 친명 중진 안민석, 변재일 의원도 컷오프 명단에 올랐고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는 서울 종로에 단수 공천되면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일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명 홍영표 의원 지역구를 전략지역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략지역구로 지정되면 영입인재 등을 전략 공천할 수 있어 사실상 현역 컷오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홍 의원은 최근 공천 반발을 주도해왔습니다. 오늘 일만 보더라도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관위는 친명 변재일 안민석 의원, 비명 이장섭 의원 등 지역구 5곳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경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홍 의원은 전략선거구 지정은 부당하다며 어떻게든 홍영표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친명계 의원들 역시 비명계 반발 무마용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친명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고 변재일 의원은 계파 균형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친명 박성준 의원은 서울 중성동을 해서 정대철 헌정회장의 아들 정호준 전 의원과 경선을 치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원 변호사는 서울 종로구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로써 종로구는 곽 변호사와 국민의힘 현역 최재형 의원, 개혁신당 금태섭 전 의원의 법조인 3파전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한인기자 정치부 전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의총장에서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작심 발언을 했어요.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보신 것처럼 항의성 유세를 하고 있고요. 완전한 정면 충돌이네요. 네, 공천 갈등은 이미 폭발했고 사실상 이재명과 문재인, 당의 지분이 가장 큰 두 사람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측에서 오늘 나온 얘기 종합해보면 서로를 보는 시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친명계는 지금 민주당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 발언인데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상징이 계승된다고 했거든요. DJ부터 이어져 온 민주당, 지금 이재명 시대라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세력은 지나간 과거 세력이라는 거죠. 친문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친문 윤영찬 의원, 친명을 세입자에 비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 당을, 이 집을 깨끗하지 않게 더럽게 쓰고 그리고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우긴다고 집 주인들이 집을 내줘서는 안 되죠. 친명은 세입자, 집주인은 친문인데 세입자가 집주인 쫓아낸다는 거죠. 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충돌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을 보면 작심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최고위에서 바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서울 중성동갑 전략공천을 의결했죠. 직장인들 만나러 민생행보에 나섰다가 러닝머신 위에서 임종석 전 실장 기자회견을 맞닥뜨렸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나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대표는 전혀 밀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친문들이 이 대표와 싸울 힘이 있는 거예요?
친문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임 전 실장 유세 현장을 보셨지만 친문계 윤영찬 의원, 송갑석 의원 등도 찾아와서 힘을 보태고 있고요. 임 전 실장 기자회견장에도 문 전 대통령 복심, 윤건영 의원 등 친문 의원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임 전 실장에게 컷오프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야기했냐 물었더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답변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다음에 답변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뭔가 통화를 한 듯한 이야기인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이 가는 게 거의 한 달쯤 전인 지난 4일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친문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두 사람 30분간 따로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임종석 전 실장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 3명을 살펴봐달라 당부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의원에 대해서 강력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걷어차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은 힘들지만 친문계에선 문 전 대통령이 그런 부탁을 했다면 간절한 부탁이었을 텐데 그 다음 날 바로 윤 정부 탄생 책임론을 언급한 건 예의가 아니다,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만약에 힘에서 계속 밀린다면 친문 세력들이 단체로 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탈당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정치는 생물이라고 열어놨었잖아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친문계는 자신들이 집주인이라 인식하고 있죠. 친문계가 나름 믿는 구석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문재인 없이, 우리 없이 총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냐는 겁니다. 임 전 실장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때 지원 유세를 띄워달라 요청받고 수락했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거절해 못했다고 뒤늦게 폭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으로 대선 치르다 패배해놓고 이번에도 또 친문 없이 총선 치를 거냐는 압박이죠.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임 전 실장이 서울 중송동 갑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10%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조사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쳐내고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책임은 오롯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친문계도 당을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총선 이후 행동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제3지대가 워낙 약해서 나갈 곳도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전민영 기자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6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영남권도 포함됐는데요. 주호영 의원, 김기현 전 대표 등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구자룡 비대위원, 장해찬 전 최고위원 등 현역 의원을 이긴 후보도 있지만요. 현역 의원 거의 대부분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결과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등 영남권에서 현역 의원 대부분이 살아남았습니다. 울산 나물의 김기현 전 대표와 대구 수성갑 5선 주호영 의원, 경북 포항의 김정재, 이미자 의원 등이 모두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경선에서 패배한 현역 의원은 모두 3명. 대구 김용판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 부산 이주환 의원은 김희정 전 의원에, 전복민 의원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게 패배했습니다. 서울 송파병은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이 민주당 현역 남인순 의원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서울 양천갑에는 구자룡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조수진 의원과 경쟁해서 이겼습니다. 민주당 현역은 황희 의원입니다. 영남권에서도 현역 불패 기조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신인 후보자들이 좀 득표율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벽은 있구나, 현역이 가지고 있는 메릿은 있구나. 지난 1차 경선 발표 당시 지역구 현역 5명의 공천이 모두 확정된 상황. 2차 결과까지 합하면 현역 본선 진출 비율은 85%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공관위는 경선 집계 전 과정을 공개하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새로 소명해 주십시오. 공관위는 내일까지 이틀간 경기와 인천 등 16곳에서 3차 경선을 실시한 뒤 다음 달 1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오늘 경선 결과 또 하나의 특징이 눈에 띕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사람들이 줄줄이 탈락했다는 건데요. 오늘 용산 참모 8명의 경선 결과가 발표됐는데 승리를 거둔 건 김은혜 전 홍보수석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국민의힘 경기 분당을 경선에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을 누르고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김 전 수석은 민주당 친명계 재선 김병욱 의원과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을 제외한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은 경선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 등을 담당했던 관리비서관 출신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북 김천에서 현역인 송원석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선언 직후부터 함께해 개국공신으로도 불린 김성용 전 행정관도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근식 교수에게 졌습니다. 김찬영, 성은경 전 행정관도 TK 지역에 도전했는데 모두 현역 의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신인 이기순, 한창섭, 윤종진 전 차관도 모두 경선을 뚫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사람들 8명 중 1명만 경선을 통과한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어제 서울 영등포울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릴지 고려해보진 않았는데요.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인위적 개입이 있을 경우 지금의 민주당 공천 상황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2월을 마무리하면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은 상승세, 민주당은 하락세인데요. 저희가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4A를 보니 눈에 띄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론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야 간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여론조사 팩트체크 시스템 4A가 편향성이 큰 조사를 빼고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의 부울경 지역 경향성을 분석했습니다. 6.6%포인트 차이를 보이던 게 12월 10%포인트 정도로 벌어지더니 지난 24일 조사 기준 22.1%포인트로 2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양당의 전체 그래프인데요. 이 부울경의 변화폭이 특히나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한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부울경 지지율은 전주 대비 7.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민주당과의 격차도 20%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첫 이유로 꼽았습니다. 봉화마을과 평산마을이 있는 PK는 민주당 친문들의 반발과 결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영남 개혁 세력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친문 내지는 이제 그 과거 노무현 사람들을 쳐내는 그런 공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부산 경남 쪽에 영향을 반면 여당의 경우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잇따라 부울경을 찾으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울경은 여야 지지세가 견고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야당 공천 갈등 외에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 언제든 여론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론하는 기자였습니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안 합의가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도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 합의가 무산되면 내일 예고했던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더 미룰 예정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총선 1년 전인 선거구 획정 시한을 훌쩍 넘긴 여야가 선거를 불과 42일 앞둔 오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합의가 불발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등 쌍특검법 재표결도 못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결 표결을 미룰 수도 있다고 민주당이 배수진을 친 겁니다. 선거구 획정은 전북과 부산 지역 조정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선거구 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한 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한 석씩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뜻대로 전북 의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비례 대신 부산을 줄이자며 맞섰습니다. 부산의 지역구 획정과 관련돼서 일부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좋다라고 합의를 사실상 보았습니다. 이 입장을 완전히 뒤집어서 모르쇠로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막판 협상까지 불발될 경우 선관위 원안이 통과되거나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경기도에서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 연천, 가평이 합쳐지고 강원도에서는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묶인 공룡 선거구가 탄생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윤수미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출신 법조인들 같은데요. 무슨 가산점일까요? 바로 검사 가산점입니다. 민주당이 공천에서 고검장, 지검장 출신 4명에게 20% 가산점 준 걸 두고 시끄러운데요. 이재명 대표 변호인 2명도 포함돼 친명 특혜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의 억울함을 많이 알아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가 개발했습니까? 지역 사건 개발 다 있지 않습니까? 왜 이재명 하냐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각세워온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도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아까 시끄럽다고 했는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을 보면 되겠죠. 네, 20% 가산점은 정치 신인에게만 주고요. 장차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은 신인이라도 10% 가산점만 줍니다. 하지만 고검장은 법적으로 차관급이라는 규정이 없고 정무직도 아닌데다 인지도 면에서 신인과 다름없다며 가산점 20%를 주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고검장은 어떻게 보면 차관급으로 많이 규정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 고위공무원 출신과 좀 차별 편파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민주당이 검찰 독재 공세하고 있는데 검사들에게 가산점 주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당장 경선 후보들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검장 출신에 대한 가산점 20% 부여는 검사 기득권의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자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태입니다. 김광진 예비후보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과도한 가산점 철회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당 밖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검찰을 없애자고 하신 분이 변호사비 대신에 그걸로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손흥민 선수 무슨 조합일까요? 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손흥민 선수에 비유했는데요. 민주당 계보와 축구 계보 이렇게 같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박지성까지만 지지한다고 하지 않고 손흥민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재명의 깃발을 지키고자 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자. 네, 국민들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 다 나왔습니다. 네, 당내 공천 갈등이 폭발하자 이 대표를 엄호하기 위해 이런 비유를 한 건데요. 우리 국민은 박지성, 손흥민 둘 다 좋아하는데 왜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되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비유하면 꼭 여당은 비판하던데요. 네, 국민의힘 억지 비유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웅 의원, 민주당은 좋겠다. 차은우보다 잘생기고 손흥민과 같은 이재명이 있어서라고 비꼬았고요. 이 대표에 대한 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대표 한 사람 지키기 위해 국민 영웅까지 끌어들이는 민주당식 아부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무슨 사진을 볼까요?
네, 오늘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고 유경수 여사 생가에 방문을 했는데요. 사진을 보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장모 생신잔치 해드리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모인 이경영 여사의 환갑잔치 사진을 보고 떠올린 장면, 바로 이겁니다. 가을인가요 기나긴 그 세월 살기 좋은 내 마음을 우리로 만드세. 여러분 탑재 감사합니다. 또 저런 영상이 있었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유경수 여사 생가 처음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대선 후보 시절에도 방문해서 이렇게 치켜 세웠었죠. 우리 그 유경수 여사님께서 적십자 활동이라든지 또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늘 따뜻하고 멋진 모습으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선거 앞둔 보수층 결집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결집 효과 얼마나 될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최종 결과 이렇습니다. 중학생인 피의자, 연예인 지망생을 보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배 의원을 범행했다. 자세한 내용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중학생 A군은 이곳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멩이로 15차례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한 달여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경찰이 파악한 A군의 범행 목적은 언론의 관심. A군은 이전에도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배우 유아인 씨에게 커피를 뿌렸고 경복궁 낙서범 영장실질심사 때는 지갑을 던진 바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가수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의 일정을 미리 파악해 현장에 갔습니다.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 주목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려 한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같은 건물에서 배 의원을 마주쳤고 이름을 2번이나 확인한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자신이 보려 했던 연예인 지망생보다 더 유명한 배 의원을 보자 우발적으로 대상을 바꾼 겁니다. 범행 도구 돌멩이에 대해 A군은 평소에도 돌멩이를 지니고 다니면 마음이 안정되었다며 당일 오전 집 근처에서 주워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포렌식한 결과 사회 이슈에 관심은 많지만 정치적 동기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과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A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출석 당시 찍은 사진도 경복궁 낙서범을 보러 왔다 이 대표를 우연히 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오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고층 아파트 난간에 아이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무려 54m 높이입니다. 파악해보니까 부모가 외출한 사이에 초등학생 형제가 난간을 넘나드는 장난을 쳤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이 열려 있고 아이 2명이 차례로 밖으로 나와 외벽 난간에 매달립니다. 난간을 붙잡고 건너편 창문을 향해 이동합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 18층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이들은 안방 베란다에서 외벽 난간을 잡고 거실 쪽으로 차례로 이동했습니다. 실제 이 아파트 18층이 얼마나 높은지 살펴봤습니다. 지면까지 높이는 무려 54m. 아래가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난간에 매달린 2 아이들은 초등학생으로 형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장난을 친 것으로 알려집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기억 자주 쓸게요. 이렇게 다른 사람도 못했던 일이니까. 다행히 2 아이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진을 첨부해 공고문을 올리고 부모님들이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당 사진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자 경찰은 아이 부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화물차 사이에 낀 소형 차량들은 종이짝처럼 짓눌려서 피해가 컸는데요. 운전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부서진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SUV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부서졌고 소형 승합차는 마치 종이짝처럼 구겨졌습니다. 남해 고속도로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난 건 오전 7시 55분쯤 60대 남성이 몰던 14톤 냉동 탑차가 나들목 출구에서 정체 구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소형 승합차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냉동 탑차와 트레일러 사이에 있던 소형 승합차와 SUV가 끼어 크게 파손되고 또 다른 경차는 아예 도로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화물차 사이에 낀 SUV와 소형 승합차, 운전자 2명이 숨지고 경차 운전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습니다. 트레일러와 냉동탑차 운전자도 다쳐 치료 중입니다. 냉동탑차 운전자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체 구간을 늦게 보고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일단은 건방주시 태만이고요. 원인은 지금 그 운전자가 치료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대형 화물차 통행이 잦은 곳으로 평소에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순찰하던 경찰이 멈춰 세웠습니다. 이 차량의 앞 범퍼가 부서진 것을 보고 수상함을 느낀 건데요. 잡고 보니 이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는 중이었습니다. 송진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용 차로를 달리던 버스 맞은편으로 경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위태롭게 운전을 이어가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도주합니다. 10분 뒤 인근 골목을 순찰 중이던 경찰차 앞으로 같은 차량이 지나갑니다. 자세히 보니 앞 범퍼가 부서져 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차량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추적 끝에 경찰이 차에서 내린 남성에게 범퍼 파손 경위를 묻자 그제서야 남성은 조금 전 사고를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범퍼가 파손된 채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내리고 운전하는 게 아무래도 음주의심이 조금 들어가지고 저희 교통경찰관들은 그런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서울에 있는 경찰 지구대에선 외국인이 한국인 경찰관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SNS에 올린 문제의 영상에는 경찰관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영어로 설명하자 외국인 남성은 비꼬듯 대답합니다. You speak to me in Korean, ek praat Afrikaans. Hoekom kan ek niet in die ambulance 'n klag lê nie? Yes, but what? Hoekom kan ek nie klag lê? 나가세요. Nee. 비 오는 날 남성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 맨발로 여행 중에 사고가 났는데 이거 짐이랑 소지품이랑 전부 다 잃어버렸다. 들어와서 잠깐 발 좀 녹이고 하면 안 되겠다. 경찰은 술 취한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왔는데 119 이송과 치료 등을 거부하며 돌연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왜 나가야 되냐? 나 여기서 계속 누워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소란 행위를 했었던 거죠. 공격적인 행동이 계속 점점 커지니까. 외국인 남성은 경찰 만행을 알리겠다며 경찰관 얼굴을 찍어 SNS에 올렸는데 누리꾼들은 공권력 조롱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대전에 있는 포도농장들에서는 포도나무 100그루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밑동만 남기고 몽땅 베어간 겁니다. 뿌리가 없이는 다른 데 심을 수도 없는데 이거를 대체 왜 훔쳐갔을까요?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포도농장. 나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밑동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누군가 몰래 나무를 베어간 겁니다. 이 농장에서만 50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밑동만 남은 포도나무입니다. 누군가가 도구를 사용해 자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키우라고 굉장히 한 3, 4년 넘게 걸렸는데 하루아침에 다 이게 벼갔어요. 앞으로 농사 지키기가 어렵겠네요. 3km가량 떨어진 다른 포도 농장. 역시 비슷한 시기에 나무 50그루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밑동이 잘린 나무는 다시 심을 수도 없다 보니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농민은 그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못 쓴다고 봐요. 잘 사는 거 많이 있는데 왜 이걸 가져왔냐고. 경찰은 겨울철 휴농기를 틈타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가져갔는지 파악조차 안 된 데다 일대에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른 거예요, 자른 거. 가지도 다 치고 몸통만 가져간 거예요.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나서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국내 빙과류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이른바 빅4 업체 임원들이 가격 담합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쟁사지만 아이스크림 값을 일제히 올릴 때 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한 건 국내 시장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빙그레와 롯데푸드, 롯데제과와 회태제과로 이른바 빙과 빅4입니다. 법원은 오늘 가격 담합을 주도한 임원 4명과 빙그레 법인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 전반에 걸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이어갔다며 임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2007년에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7억 원을 내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빙그레 법인에 대해선 벌금 2억 원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첫 모임을 한 임원들은 납품 가격을 너무 싸게 설정하지 말고 과도한 편협도 하지 말자거나 어려운 시국에 방법을 잘 찾아보자며 뜻을 맞췄습니다. 제조사 간 담합으로 구구콘과 월드콘, 브라보콘 가격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일제히 15% 올랐습니다. 나중에 마트에서 파는 모든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을 한 번에 최대 20%씩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엔 소비자 불신을 없앤다며 아이스크림 정찰제를 도입했는데 이 역시 가격을 올리려는 꼼수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기업은 앞서 공정위가 부과한 1,350억 원대 과징금까지 물어야 해 담합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오늘부터는 임신부 뱃속의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임신 32주 전에는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하는 현행법이 위헌 판단을 받았거든요.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부모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본 겁니다. 사회 변화도 반영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전통 유교 사회의 영향인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하였습니다. 출생 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 성비에 도달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형사처벌된 사례가 없는 등 법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이번 헌법 소원을 낸 건 30대 예비 아빠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이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둘째를 임신하게 되고 청구를 하게 됐고요. 위헌 결정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산부인과에선 태아 성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어떤 성별에 따라서 어떤 용품을 준비할지 길어지고 미리 알고 있는 것도 더 좋다고 생각해요. 뭐 여자아이면 여자아이 이름, 뭐 남자아이 이름도 뭐 요즘에는 한 달 안에 바로 출생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됐던 성별고지 금지법은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자식을 의대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은 정부의 지방의대 중심의 정원 확대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집중 배정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부동산 수요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박지혜 기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많은 의대 정원을 해당 지역에서 선발하고 있는 부산입니다. 이달 인근 학군지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세는 2달 전보다 3천만 원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지방에 집중 배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부동산엔 전입 문의가 늘었습니다. 김해, 양산, 부산 근처에서는 이제 좀 많이들 오시거든요. 여기로 이제 의대 정원이 실현이 된다 하면 아마 수요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나 봅니다. 학원이 350여 곳인 대구 수성구는 중학생 전문 의대 입시 학원이 이달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60% 선발하게 되면 우리 지역 학생들의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좀 내려와요. 50% 안팎인 대구 경북 지역 의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60% 이상 늘어난다는 소식에 학부모도 학원도 기대가 큽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역 인재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학부모로서 되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9동씩 이상이 좀 오고 있어요. 서울까지도 안 가도 되고 대구 경북 쪽에서만 저희들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반기고 있는 중이죠. 미분양이 심각한 대구지만 학군지이면서 신축 아파트가 많은 범어 4동, 만촌 3동은 전입이 이어집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이사를 오게 되면 의대 보내려고 왔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중이죠. 또 다른 학군지인 대전 둔산동은 입시학원 개업 문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존에 뭐 한 서너 건 정도가 오던 게 지금은 한 6, 7건 정도가 올 정도로 작은 학원들보다는 입시 유형의 그 학원들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 학생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전망 속에 벌써부터 지방 학군지가 들썩일 조짐입니다. 경제카메라 박지혜입니다. 다가오는 6월부터는 여의도 밤하늘에 서울의 달이 뜹니다. 보름달 모양 기구를 타고 최고 150m 상공으로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대형 풍선. 아래 기구에 탄 사람들은 너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봅니다. 열기구처럼 생긴 이것은 헬륨가스를 넣은 계류식 기구로 150m 상공까지 올라 도시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헬륨가스는 비인화성 기체로 폭발성이 없고 인체에 무해합니다. 기구가 지상 계류장과 케이블로 연결돼 있어 수직 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원 화성과 프랑스 파리 디즈니랜드 등에서 운영되는 이 기구가 오는 6월부터 서울 한강에도 뜹니다. 보름달과 닮은 모습의 이름은 서울의 달로 서울의 도시 브랜드인 서울마이 소울 로고가 새겨집니다. 여의도 잔디마당에 설치되면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1회 15분씩 30명까지 태우고 비행할 계획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100에서 150m 높이 상공에서 서울의 야경까지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서울의 새로운 상징이자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서 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거움을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한강과 화려한 야경을 관광 자원화해 연간 3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가자지구 인구 4분의 1이 기근 위기라고 유엔이 경고했죠. 식량 등 구호품을 공중에서 투하하는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한 해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건 식량과 위생용품 등이 담긴 구호상자. 지상에 도착하기도 전에 서로 가지려는 사람들 사이에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심지어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합니다. 구호품을 건지러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트럭 등 육로를 통해 구호품이 전달됐는데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계속되고 치안 공백에 따른 주민들의 약탈도 심해지면서 국제 지원단체의 구호품 호송이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요르단과 이집트 등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호품 공중 배달 작전을 벌인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장기화로 이 지역 내 식량난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1/4 of the population, one step away from famine,
with 1 in 6 children under 2 years of age in northern Gaza suffering from acute malnutrition and wasting.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을 중심으로 휴전안도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4일부터 양측이 휴전하길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대형 산불이 나서 여의도 면적의 130배가 불타버렸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핵무기 시설도 급히 폐쇄됐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먹구름이 깬 듯 지표면이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불길은 마치 용암이 흐르듯 지면을 따라 계속 번집니다. 도로 위 차는 불꽃 소용돌이를 뚫고 앞으로 나가려 하지만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쩔 줄을 모릅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텍사스주 북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이틀 동안 여의도 면적의 130배가 넘는 1100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실된 면적 기준으로 피해 규모는 주 역사상 5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씨 탓에 불길은 잡힐 줄 모르고 번져가고 있습니다. 주 정부는 즉각 60개 지방행정구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고 일대 도로는 위험 지역을 빠져나가는 차량으로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핵무기 제조시설 역시 가동을 멈추고 폐쇄했습니다. We do have a well-equipped fire department that has trained for these scenarios, that is on site. 미 국립기상청은 이번 산불이 텍사스를 넘어 다른 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중부 지역에 화재 위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전국이 종일 흐리고 충청 이남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도부터 시작돼 새벽 6시부터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는데요. 제주에 최대 40mm, 전남과 경남에 5에서 20mm 예상됩니다. 중북부에는 빗방울 가능성 있겠습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뒤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3일절인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 토요일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 3도, 부산 6도로 오늘과 비슷하고요. 낮에는 서울과 부산 9도, 광주와 대구 7도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호남 서해안은 토요일 아침에 비가 그치고요. 서울을 제외한 중북부는 토요일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합계 출산율 또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추락 속도가 더 문제인데요. 작년 1분기 0.8명대에서 4분기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등은커녕 하락 페달을 밟고 있는 거죠. 올해는 연간 기준 0.7명도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저출산 브레이크가 시급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일단 0.6부터 막아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